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혹은 자신이 놓여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음.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근데 동의하죠. 네. 질문을 하나 더 나가면 그럼 이번 12.3 계엄은 반헌법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정부에 나름대로 장관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반헌법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답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스럽거나 혹은 이후에 어떤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전 맞습니다. 똑같아요. 네. 사법부 침탈 사건은 잘못된 거고 그들은 폭도가 맞습니다. 폭도가 맞기 때문에 소요나 폭동에 의한 형법적인 죄를 달게 받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치 아무 때도 아닌 평시에 계엄이 일어난 게 국민들에게 놀라운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은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요. 봤던 일 또 생긴다라는 기시감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기시감으로 넘겨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뭐 민주당도 뭘 잘했냐라던가 내지는 경찰이 좀 문을 왜 열어줬냐, 왜 그러니까 끝까지 방어하지 않았냐, 왜 방호복을 입지 않았냐. 차벽 왜 안 세웠냐? 네. 이거는 너 왜 중요한 귀중품 들고 다녀서 도둑한테 훔치고 싶은 마음 들게 해.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 말 그대로 그냥 헌정 질서 다 넘어가서 사람이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윤리나 네. 도덕이나 상식을 위배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유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는 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하는 게 정석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죠. 건건이 다 현안 질의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중대 사유인데. 그 전에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했어요. 그럼 그 일 갖고 현안 질의 안 합니까? 엄청난 사태였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마찬가지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이 게다가 판사 이름을 실제 거명하면서 사냥을 했어요. 그 사냥이 실패해서 망정이지 혹여나 간발의 차이로. 무슨 상황이 네.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안 질의할 문제냐라는 식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식으로. 아닙니다. 매일매일 별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 네. 지금 전쟁 중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어휘들을 보다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제 두둔하는 사람들은 민주노총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민주노총이 언제 법원에 담을 타고 넘어가서 외벽 유리창을 부수고 유리창 깨고 깼습니까? 예. 서버에다가 정수기 물 2리터짜리를 들이대고 그런 적 없잖아요. 아니 근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워딩을 보면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항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팩트에도 어긋날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거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 주어가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지금도 비유를 보면은 원 비유하는 원 개념이 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했다는 빼놓고 맞아요. 왜 네. 경찰은 이렇게 법원은 이렇게 엄혹한 대처를 하느냐. 대처라는 서술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원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국민의힘과 여당이 부정하는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해요.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소문도 아니고 기사로 발견된 제보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온 국민이 다 본 현실인데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요. 왜 위험하냐면 그래도 된다라는 식의 허용이 생겨요. 눈으로 본 일은 모든 사람이 놀랬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나선 일이 일어났다라고 경고하는 게 정치권의 몫입니다. 정치는 입으로 하고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로 별거 아닌데 왜 이러냐. 옛날엔 다 관용해놓고 지금은 관용하지 않느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말도 거짓말이 문제는. 내가 본 게 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나는 굉장히 폭력적인 폭동을 봤는데 이게 폭동이 아니고 괜찮은 거야라는 오류의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는데 정치가 그래서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권영세 위원장께서 명의로 친히 극우 유튜버들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10명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이렇게 하사하시는 풍경들이 연출됐다고요 보니까. 심지어 저는 가장 좀 재밌었던 건 배승희 변호사가
설 선물 대상 있었거든요. 네. 누가 선물 받자고 이거 하냐요라고 오히려 거절했고요.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도 좀 약간 비속어 비슷하게 나와서 너는 궁궐에서 고기 먹으면서 백성들에게 김 하나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심지어 거절을 진짜요? 당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정치인은 그 계속 구애를 하죠. 표를 가진 시민들에게. 그러나 제대로 된 정치와 제대로 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말 그대로 놓여 있는 제대로 된 큰 길로 가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자꾸 샛길과 거래와 협잡에 손을 트는 것과 전 다를 바 없다. 정광훈에게 가서 90도 인사를 수없이 하는 윤상현이나 이렇게 파워 유튜버랍시고 맞습니다. 네. 가짜 뉴스 내지는 굉장히 선동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때때로는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조차도 우리 진영에서 많이 보는 유튜버니까 잘 보여야 한다. 이거는 저는 사실상 현대적 매표행위다. 이게 아직은 우리 그러니까요. 선거법원에 네.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결국은 매표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도 아마 이제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맞습니다.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럼 왜 그거 유튜버들에게도 외면 받는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왜 관저까지 안 왔냐 이런 직설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나 더 보태면 박근혜 정부 때 이분이 주중대사를 했거든요. 지금 친중이라고 여겨지는 측면도 또 엉뚱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수리남 보면은 사탄 들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 충성심을 시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시그널 중에 하나가 관저에 몇 번 앉느냐라던가 뭐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중국인인지 아닌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뭐 네. 시진핑에 대한 비난을 해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관문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까? 그리고 외교는 안 하나요? 경제는 안 하나요? 이걸 극단으로 오히려 막아내야 할 정치인들이 너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관저가는 횟수로 네. 일종의 구애를 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체가 코어 지지층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지만 그 앞에 가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릅쓰고 하는 행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좀 결론적으로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코어 지지층은 말 그대로 코어일 뿐일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미국 가 계신 윤상현 의원님은 함으로 좀 약간 불쌍한 측면도 있는 게 그렇게 이제 관절을 많이 가고 코어 지지층한테 구애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 순위에 왜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저는 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거 농담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행위가 좀 더 과격해지는 이유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8%가 나온 이유가 아닐까. 안 나와도 잘 나와요. 네, 그분은. 그러니까 네. 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의안과에 윤상현 의원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구교영의 정치비상고 보시는 분에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원으로서 해야 할 네. 그리고 의원직이 위험한 분이죠 지금. 두 가지 사례만 들게요. 왜 위험하냐면 첫 번째 강남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서 잘 부탁드린다라는 그렇죠. 그 연행한 그 현행범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이거는 회유이자 괄호 열고 어쩌면 협박일 수도 있어요. 현직 의원이라 그 여당이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석방 조치 될 겁니다. 원래 훈방인데 문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석방 조치 될 겁니다. 라는 이 거짓말인지 허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18일 저녁인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좀 폭력적으로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였는데 나한테는 석방해줄 현역 의원이 뒷배로 있다. 여당 의원이. 그러면 폭력적인 행위에 더 오히려 도화선이 될지 아니면 억지력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라는 거죠. 네. 위험합니다.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말의 구속력과 행정력과 실행력을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쓰고 있는 분이니까 이분은 의원 제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이제 그 폭력의 배후가 누구이냐 이렇게 찾아가는 길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의 경거망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고 그 앞단으로 가다 보면은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이 폴더 인사했던 전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동의 한 축을 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건 사실은 정광훈 목사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이름이죠. 이분은 우리 주류 정치계 내지는 약간의 공식적인 정치계의 외부를 떠돌면서 매우 극단적인 소리를 그리고 주장을 늘 양산해왔던 분입니다. 사실 갑자기 나타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류 정치에 붙은 게 아니라 주류 정치인들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코어력을 음. 점점 탐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태가 일어났고 음. 되려 이게 뭐가 됐냐면 이 반개 정치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주장을 중앙 정치가 인증해주는 마치 KS 마크 무슨 뭐 마크 달아주는 공인 것처럼 절차를 네. 공인 인증 절차를 해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극단적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주류 정치인들이 심지어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내가 얼굴을 보는 정치인들이 와서 인정을 해주네. 그러니까요. 그럼 저건 주류 정치로 성장했나 보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음. 이런 말을 하는 정광훈 씨 물론 언제나 그래왔고 한국 정치계 아주 어두운 면이지만 전 세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런 분들이 주류 네. 정치는 거리를 둬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기에 거리를 좁혀가는 순간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던가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주류 정치인 거의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광훈의 시그널을 주류 정치까지 키워준 저는 일단 주류 정치의 몫이 가장 크다 탓이. 그리고 그 카펫을 깔아준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담화 중에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결국 이 얘기가 끝까지 함께 싸운 결과물이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을 향해 폭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이어진 거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파면 안 됐으니까 불러드릴게요. 윤석열은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경호처였죠. 맞아요. 네. 경호처에 뭐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혹은 김신 가족부자 이런 분들이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쳐요. 나머지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경호처 직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과 가족, 그분과 연결된 우주를 다 인간 방패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영장이 집행돼서 구치가 됐은 순간조차도 오히려 경호처를 원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람을 도구해서 쓰는 거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지킴이 돼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무 책임도 없고 그렇죠. 지킴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자기 살 길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운 인생을 괜히 이런 광신도인 척하면서 자기 생존을 도모하는 이런 사람에게 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여기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옥중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버튼을 또 하나하나 계속 누를 것 같아요. 자기를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그 헌재 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폭력 사태가 또 예견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 서부지법에 지난 주말에 폭동을 일으켰던 가담자들의 네. 그 절반 정도가 2030 세대라고 하던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 폭도적인 행태에 오염이 된 걸까요? 저는 대한민국에 극우 유니버스라는 게 원래 존재했었다고 봐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권과 특히 대통령,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극우 유니버스와 결탁하면서 음지에 있었던 극우 유니버스가 양지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효과를 네. 누렸다고 봅니다. 근데 그 극우 유니버스에 뭐 고령층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 2030 언급해 주신 그 맞아요. 젊은 분들이 네. 극우 유니버스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극우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나 법의식이나 준법의식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는 극우 유튜버들 중에는 특히 이제 신남성연대가 대표적인데 그 사람이 그 정치 유튜버가 아니라고 인식했던 젊은 층들도 많아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고요. 실제 내가 좋아하는 형이라서 구독했다가 이 형이
어떤 정치인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내가 맹목적으로 그걸로 따라가는 경우도 추종하고, 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종의 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 이번에도 뭐 어떤 텔레그램을 통해서 댓글 놀이를 뭐 어떤 주도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막 맹목적으로 따라가 댓글을 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범죄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젊은 층이 그 서부지법 앞에서 과도하게 쏠려 나가다가 그런 범죄를 네. 가담하거나 벌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이게 사실은 극우 커뮤니티라는 게 인터넷 사이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처럼 작용이 된 거예요. 영상이 확산되는 게 더 빨라졌고요. 맞아요. 네. 한 걸음만 더 나아가가지고 그 댓글들만 좀 점검해봐도요, 이거는 무시무시합니다. 판사를 죽여버려야지부터 시작해서 아무렇지 않게 젊은 층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잡아가둬야 된다, 뭐 빨갱이, 좌파 이런 얘기는 뭐 예산일이에요. 너무 흔한 일입니다. 너무 흔한 일처럼 벌어지기 때문에 이 극우 유니버스의 극우 엔터테인먼트가 겹쳐지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려지면서 젊은 층이 이거를 놀이 문화처럼 즐기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저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좀 인지시켜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저도 네. 주변에 많이 탐문해 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지인 누군가가 그걸 즐기고 있었던 것도 실제 봤거든요. 정말로? 네.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뭐 이제 헬스 채널인 줄 알았다. 레카 채널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 어느 순간 정치 유튜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일부 유튜버 같은 데에서는 슈카라는 유명 경제 유튜버 있잖아요. 그런 걸 본따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윤석열 더하기 각하를 해가지고 윤카라고 부른대요. 아, 근데 제가 한숨이 지난주인가? 나옵니다, 진짜. 네, 지난주인가 예. 지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한남동 관저 시위에 갔다 온 현장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젊은 층이 많다. 그리고 그 5살, 6살 꼬마한테 성적이 들려가지고 데리고 나온 엄마들도 꽤 있더라. 근데 최근에 헌법재판소 갔다 온 이정주 기자 말이 임산부 배지 있잖아요, 핑크색. 네. 그런 사람들도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30에 남성들만 아니라 여성들도 상당히 가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성 남성을 가르는 거는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 이후로. 근데 지금 보면 젊은 세대가 이번에 이제 전체 한 50 몇 %가 이제 그 된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DC 갤러리라는 네. 그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에 김성회 의원이 쭉 추적을 했더니 정문만 고집하지 말고 후문을 노려라.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이 조언 있었다는 글이 거예요. 올라와 있고. 예. 그리고 네. 실제로 그 현장에 그 당일날 119 그 당일날 후문에 2030 젊은 여학생 뭐 청년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현장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상황 아비 교환의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왜 그랬느냐? 저는 이제 커뮤니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세대별로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커뮤니티를 네. 통해서 통해서 기자들이 취재하고 뭐 이런 것도 오래됐지만 그게 일종의 이제 고착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성 안에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배설 비슷한 글도 맞아요. 네. 욕설도 올리고 뭐 남에 대해서 뭐 비난도 하고. 근데 핵심은 저는 혐오라고 생각하거든요. 혐오. 그러니까 혐오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그게 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됐든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됐든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됐든 여성 혐오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구축해 놓은 그 커뮤니티의 힘이 결국에는 폭도가 되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온라인에서 우글우글 하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자정 기능 이런 게 다시 한번 발동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중심 주축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국민의힘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뭐가 문제인데 뭐 도와줘야 돼. 강조를 너무 조력을 하고 있죠. 네. 아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내란 선동을 하는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설 선물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설 선물로 김이 갔대요. 그래서 기자들 국회 출입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김 선물해서 김 먹고 김문수 찍으라는 건가? 그런 얘기까지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 근데 생각은 못했는데. 네, 그 얘기도 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게 극우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대안 언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미디어.
제가 이거 그 유튜브를 취재 편의점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정말 취재를 발로 뛰어서 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네. 이를테면 검증된 얘기만, 네. 검증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한 언론 매체들하고 그냥 얼토당토하는 가짜 뉴스를 허위 사실, 허위 조작 그런 것들을 막 퍼뜨리는 그런 극우 유튜브들하고 동등하게 그냥 너무 김도 불쾌한. 안 받으셨잖아요 지금. 김은 뭐예요? 김은커녕 감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받을 이유도 없어요. 기자가 그렇죠. 왜 받아요? 받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정치인들이 뭘 돌려요 설선물로. 절대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란법 만들어지기 전부터 안 받아요. 무슨 심지어 어떤 그 정치인들은 그래요. 우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고추장인데 이것도 안 받을 거야? 그것도 안 받습니다. 그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취재원하고 기자는 불가금 불가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언론 윤리 강령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덮어놓고 김도 받고 김문수를 찍을지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세상에 대한 언론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니 문제는 그 집회 참가자 상당수가 허위 사실에 좀 휘둘린다는 거고 저는 주한미군이 공식 입장 내놓는 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개헌 내가 당일에 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부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네. 안 믿을 거예요. 그 보도를 가지고도 어떤 형태로든 돌려서 다른 정보로 희석시킬 겁니다. 이게 이제 극우 유튜버의 가장 나쁜 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될 만한 정보로 레거시 언론이 컨텐츠를 생산해서 실제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기사를 공급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이거 봐봐 주한미군이 이런 입장을 냈대. 그러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김정은은 내 친구다라며 얘기를 하면서 핵 보유국이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이 자아 분열이 와야 돼요 원래는. 아니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북한이 내 친구래. 그죠? 북한이랑 친구래. 그러면 트럼프도 빨갱이네. 트럼프도 적화가 된 거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이제 장윤선 기자님 말씀해 주신 우리의 얼터너티브 미디어 대한 언론인 극우 유튜브에서만이 정리해 준 사실이 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에서 그 선관위 관련된 그 보도가 가짜라고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극우 유튜버를 보는 일반 그분들은 이걸 믿지 않을 거예요. 그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게 왜 믿지 않느냐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밖에서 친구와 직장 동료와 싸우고 오더라도 가족의 품에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고 내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진실을 고하고 서로 이제 위로하면 살잖아요. 극우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약간 미쳐 있는 그 극우 젊은 층의 극우 유튜버의 생존 전략은 패밀리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칭 자체가 일단 형이야로 시작을 해요. 얘들아 형이야. 윤상현식이구나. 형이 그러니까, 얘기했지. 네. 형이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 네. 형은 한다면 하는 네. 사람이야. 근데 해놓고 진짜 해버리는 게 있어요. 가령 꼭 정치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저격해서 이 유튜브를 무너뜨릴 거야. 근데 형은 니네들의 도움이 필요해. 니네들이 나서줘야 돼. 그럼 우리 여기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이걸 무너지는 거를 이 친구들이 목격을 해요. 그럼 뭐냐? 이 형으로 하여금 효능감을 느껴요.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네. 우리 형을 도와줘서 이 유튜브가 무너졌다. 저 좌파 유튜브가 무너졌다. 우리가 해냈다. 그러니까 2030들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정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돈을 얼마나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감 있고 기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형과 동생의 사이에서 정치적 효능감이든 어떤 효능감이든 느껴요.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이번에 서부지법 이 폭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이해된다. 효능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네. 별게 아닌 사람들인데 이 형을 믿었더니 이 형이 주도한 대로 서부지법이 무너졌어. 성공했다. 네.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댓글이 다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다 감옥 가서 전과자가 됐어요. 아니 이게요 그 재물손괴 등 무슨 소요죄 일반 소요죄만 하더라도 무슨 그 민사가 없어요. 그냥 형사예요. 맞아요. 징역 네. 1년에서 10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란 혐의까지 되죠. 뭐 건조물 침입배 뭐 이런 거 전부 다 네. 포함이 되죠. 이러면 형량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몰라요. 형말 믿었다가 네.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다. 평생 전과자로 살게 될 거예요. 20대 청년들 같으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곧 사회에 진출을 한 초년병일 텐데 여기서 전과자가 돼가지고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범죄 이력 조회 다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회사 이제 큰 회사는 못 가요. 대기업 못 갑니다. 예? 특히나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굉장히 앞으로 이제 조사를 세게 받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 훈방 조치 그럼 뭐 형이 훈방 조치 해줄게 뭐 이런 건가? 난 잘 알 수는 없지만 형 윤상현이 원조예요 사실은 원조잖아. 이게. 형 누나 그 사람 그런 거 네.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 말 믿었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지게 됐는데 언제까지 그 형 말씀을 네. 들을 겁니까? 경향 TV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이제 강효정 의원한테도 여쭤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형의 중추가 윤상현 의원인데 네. 윤상현 의원은 당대표 선거도 꼴찌하고 그리고 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잡히지도 않아요. 그건 뭐 그 효능감은 왜 안 느끼는 겁니까 굳이 지금? 글쎄요. 지금 보니까- 제도권 정치에선 그 형 문화가 잘 안 받아들인다졌나 보죠. 그 그리고 형이 다 김문수로 갔어. 그러니까 남 좋은 일 했어 내가 보니까. 네. 그리고 이런 호영호제하는 문화가 또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게 경호처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경호처 정말로 우리 대통령을 형으로 보시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데 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금 한두 가지 스토리가 아닙니다. 보니까 그 어제도 이제 보도가 나왔지만은 대통령이 총 쏠 수 없냐고 했더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했죠. 심지어 오늘 언론 보도 봤더니 비와폰 서버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 수방사령관, 대통령, 방첩사령관, 특정사령관 통화 기록 삭제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김성훈 차장을 구속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반려라는 표현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각이면 기각이지. 그렇죠.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의 태도도 매우 수상한 것이죠. 근데 종국에는 김성훈 차장이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것이 이 직무 배제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직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고 근데 실제로 과거에도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 내에서 굉장히 약간 불온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이한 일들을 많이 네. 시켰고 우리가 뭐 많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노가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뭐 경호처 그 경호관들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장병들도 예, 장병들도 동원해가지고 그런 뭐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민주정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이제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호처는 또 망가지는 거예요. 당장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가 불허해서 막아서요. 못 예. 들어갔어요. 안 가 못 들어와. 예. 안 가, 안 돼.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충돌이 계속 나는데 그 세력을 걷어내지 않고 경호처는 이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방정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경호관들을 불안에 떨게 하느냐.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이라도 계속 검토라는 뭐 뉴스만 나오는데 즉각적으로 영장 재청구해서 그렇죠. 빨리 네.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이거 일이 불안해서 벌어질지 살 모르죠. 수가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경찰 쪽에서 안가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이유는 지금 검찰 쪽에서 뭐 소위 영장이 반려됐기 때문에 기각이죠.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받을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차고 넘치는 행위와 증거들이 쌓여 있는데 이 경호처의 강경파들을 이렇게 외부에 둔다라는 것 그리고 이미 뭐 학폭으로 따지면 누가 그런 비유도 하셨던데 가해자를 피해자와 짝꿍 만들어 놓은 꼴이에요. 맞아. 지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인권적 차원에서도 진짜 문제가 될 경비를 만한 해도 행위예요. 모자를 판인데. 그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호처의 직원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 경호처 내부가 얼마나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냐. 게다가 위기감까지 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걸 또 색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물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그러지 않겠다라고 뭐 공언을 하지만 네.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여전히 김신, 이광우, 김성훈 이 트리오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러 보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2차 내란이었어요. 맞아요. 네. 1차 내란 이후에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서 2차 내란을 벌이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총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준비가 됐었고 김성훈이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시민 제복 입은 시민인 경찰관들에게 총을 쏠 마음을 가지고 2차 내란을 획책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내란은
군을 동원한 내란이었고 2차는 경호처, 3차는 이제 시민들을 동원한 자신들을 지지자를 동원한 서부지법 폭동이었기 때문에 3차 내란이었다. 그러니까 내란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반려라는 이름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는 저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